1942년 5월 22일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유나바머로 알려진 시어도어 존 카진스키가 태어났어. 그는 알 수 없는 우편물을 발송한 뒤 담당자가 소포를 열어보는 순간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1978년부터 1996년까지 총 16번의 테러를 일으켰고, 그 과정에서 3명의 사망자와 2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어. 이번 시간에는 미국을 충격에 빠뜨린 연쇄폭탄마 유나바머에 대해 알아보자. 치밀하면서도 높은 지능, 세밀한 판단력과 예측 불가능한 행동, 추진력까지 갖춘 그는 경찰의 수사망을 교묘하게 피해갔어. 첫 번째 사건은 1978년 일리노이 대학 주차장에서 한 여성이 소포를 습득하면서 발생했어. 해당 소포는 주인이 없었기에 교내 경비원에게 보관되었고, 개봉한 순간 터졌지만 다행히도 경미한 부상으로 끝났어. 1년 뒤에는 노스웨스턴 대학의 한 교정에 알 수 없는 모양의 담뱃값을 발견한 대학원생이 그것을 오픈했을 때 터졌지만 이번에도 다행히 경미한 부상으로 크게 다치지 않았어. 폭발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희생자가 나오지 않아 수사당국에서는 2건의 테러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 그러던 중 드디어 유나바머가 FBI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끄는 사건이 발생했어. 1979년 11월 15일 시카고 공항에서 출항하는 아메리카 항공 444편이 워싱턴 DC를 향해 이륙하던 도중이었어. 이륙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기내에서 커다란 폭발음과 함께 화물칸부터 새카만 연기가 객실까지 들어와 승객들은 한순간 패닉에 빠졌지. 불행 중 다행히도 화물칸에 들어있던 폭탄은 밀봉이 제대로 되지 않아 뇌관이 터졌을 때 그게 터지지 않고 불길만 났을 뿐이었어. 덕분에 비행기는 공항에 무사 착륙했고 승객들은 안전하게 내릴 수 있었다고 해. 그렇지만 초기 담당 수사를 맡게 되었던 존 콘웨이는 자칫 잘못하면 대형 참사로 커졌을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임했어. 수사팀은 해당 소포가 시카고에서 발송되었으며 건전지나 전등산, 나무 상자처럼 이전에 발생했던 사고들과 동일한 재료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밝혀냈어. 그래서 과학수사대 조사 결과 전에 폭발했던 사건들의 동일 범죄라고 확신하기 시작했지. 하지만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했고, 이런 범죄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수사는 초기부터 난항을 겪었어. 유나바머의 4번째 폭탄은 이전보다 훨씬 더 정교한 방식으로 제작되었고, 머리가 좋았던 그는 다양한 방식으로 폭탄을 만들고 소포를 붙일 때도 치밀하게 계획했어. 심지어 지문이 우표에 남아있으면 본인이 잡힐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특수한 방법으로 우표 위에 지문을 지울 정도였어. 사건 수사망을 교란시키기 위한 유나바머의 작전은 매번 통했고, 수사관들은 본인들의 능력으로 진행할 수 없었는지 행동 분석 전문가인 프로파일러를 섭외하여 직접 사건을 의뢰하기로 했어. 하지만 당시에는 프로파일링이 정교하게 진행됐던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초기에 지목된 용의자는 18살에서 22살 사이에 물리학이나 공학교육을 받은 중상류층의 학생이라는 것이 의견이었지. 하지만 존 카진스키는 당시 40살에 가까운 중년이었고 무일푼이라 중상류층도 아니었어. 다만 그는 어렸을 때부터 영재라는 소리를 듣고 자랄 정도로 167의 높은 IQ를 기록했는데 무려 15살에 하버드 대학에 입학할 정도였어. 입학 후에도 유나바머는 모든 부문에서 뛰어난 성취도를 보여주며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고, 교수들도 장기간 풀지 못했던 수학 문제들을 풀어내고 정리하며 미시간 대학에서 수학 박사학위도 따냈어. 그 과정에서 수학계에서 논문과 상을 받으면서 떠오르는 스타로 등장했고,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버클리 대학에서 종신 교수직을 제안했지. 하지만 1960년대에 카진스키는 대학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였고 제안한 교수직을 직접 포기했어. 결국 시간이 지나 유나바머로서 그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그가 필요했던 것은 반기술주의의 운동을 위한 의지였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 폭발 테러로 진행된 거야. 그렇게 대학을 떠나 아무도 없는 몬태나 주의 한 오두막에서 생활을 하며 사회에 경고와 메시지를 전달하는 계획을 품게 되었어. 그 후 본격적으로 추적을 피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폭탄 소포를 보내기 시작했어. 그렇게 시작된 폭탄 테러는 9번째가 될 때까지도 수상함을 여긴 직원들의 신고로 대부분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어. 하지만 그 폭탄의 기술력이 점점 교묘해지고 화력이 커졌기 때문에 걱정하는 이가 한둘이 아니었지.
자연스럽게 유나바머의 폭탄 제조 기술로 인해 커다란 사건이 생길 걸 대비하여 수사 당국에서는 시민들에게 신고 제보를 부탁하며 현상금까지 걸었어. 그러다 1987년 처음으로 유나바머의 단서가 포착되었지. 솔트레이크 시티에 12번째 폭탄이 설치되었을 때 목격자가 나타난 거야. 바로 그의 몽타주가 작성되었고 그것이 퍼지고 나자 빗발치듯이 신고 전화가 들어왔지만 유나바머는 특유의 조심스러운 행동으로 자취를 감춰버리고 이후 6년 동안 더 이상 폭탄 테러는 발생하지 않았어. 사실 그는 테러가 없는 6년 동안 폭탄 제조 기술을 연마하며 더욱더 교묘한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였어. 1993년 속보로 위장한 소형 폭탄이 대학교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근무하던 과학자 2명이 중상을 입었어. 1994년에는 폭발로 인해 사람이 직사할 정도로 화력은 더욱더 세졌고 범인의 정체도 모르는 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바람에 시민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어. 그러다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해 1995년 6월 유나바머가 처음으로 대형 언론사에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했어. 총 56페이지 분량의 문서를 보낸 거였는데 이후 유나바머 선언문이라고 불리게 되지. 선언문의 내용은 반사회적이고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었지만 그의 생각이 맞다고도 생각할 수 있게끔 설득력이 있기도 했어.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공개해야 할까 말까 고민했지만 상부와의 수많은 회의 끝에 결국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 타임즈에 출판되었어. 유나바머 선언문은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주요 언론 매체들에게 큰 이슈가 되었지. 우려했던 대로 일부 사람들은 그를 직접적으로 숭배하기까지 했다고 해. 선언문이 공개되자 FBI 수사본부로 약 2만 건의 신고 전화가 빗발치듯 걸려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가족이나 이웃, 애인이 유나바머일지도 모른다고 의심을 하게 되었어. 그중 출판된 선언문이 유니온 대학의 철학 교수인 린다 패트릭에게도 전해지게 되었는데 린다가 바로 유나바머 동생 데이비드 카진스키의 아내였던 거야. 린다는 선언문을 보자마자 남편에게 이야기했고 곰곰이 생각하던 데이비드 카진스키는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고 FBI에 제보를 하게 됐어. FBI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후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유나바머가 숨어있던 오두막의 위치를 파악했어. 1996년 100여 명의 특수요원과 폭발물 처리반을 동원하여 미국 최악의 지명 수배자로 불리던 유나바머를 마침내 체포했어. 하지만 체포되었는데도 유나바머는 오히려 이것을 기회라고 생각했고 본인이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토론을 계속 이어나갈 생각이었어. 그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공유하기 위해서였지. 하지만 그의 생각을 눈치챈 수사관들은 심리학자를 통해 그를 정신분열 환자라고 진단했고 유나바머는 제대로 된 재판도 받지 못한 채 종신형을 선고받았어. 결국 그는 본인의 사상을 알리지도 못하고 죽음보다 더 끔찍한 벌을 받게 된 거야. 23년 6월 10일 수감 중이던 그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해 결국 생을 마감했고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게 돼. 내 이야기가 또 듣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해.